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TAT 1급, TAT 1급 55회차. 이것도 시험이 좀 변형이 돼서 이제 저희 8월서부터 시험이 바뀌었죠. 그래서 조회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빠듯해진 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 대신에 이론 문제가 10문제로 조금 줄어서 이론 문제서부터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발생주의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우리가 발생주의다. 발생주의라고 하는 걸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이렇게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 단기부는 수익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기분만 수익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조금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부는 수익 비용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돈 거래를 아직 하지 않았다. 돈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부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세요. 결국 돈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수익 비용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여기에 우리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이다 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미수, 미지급은 또 자산 부채니까 그런데 여기에 옆에 계정 과목으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단기분만 수익 비용이어야 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회기 중에 돈 거래를 이미 했다. 돈 거래는 이미 했는데 그 돈 거래의 효과가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결국 결산일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선급 비용이라든지 선수 수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발생주의 옳지 않은 것이라 그랬으니까 현금흐름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니까. 자, 2번 발생주의 회계는 기업 실체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실제 돈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단기분이 생겼으면 장부에다가 무조건 기록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재화 및 용역을 신용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게 되고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자 또는 급여 등에 대해 부채와 비용을 인식하게 된다. 그럼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현금 유출입이 수반되지 않는 자산 부채 항목은 인식될 수 없다. 인식될 수 있다. 그래서 미수, 미지급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더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22년 12월 31일 재고자산 현황이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인가?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평가는 일단 우리가 저가법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저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하게 되고 얘의 상승을 우리는 어디까지만? 최초의 취득원가까지만 인정을 하게 된다.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바꾸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 우리가 평가 손실로 인정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박스를 보니까 현행 대체 원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에 대해서는 순실현 가능해. 순실현 가능액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재료에 대해서는 현행 대체 원가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상에서 주어진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A 제품, B 제품,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평가는 순실현 가능액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럼 순실현 가능액은 판매 가능액에서 직접 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추정 판매 금액에서 판매 비용을 직접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치가 뭐 한 것만 떨어진 것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 제품은 추정 판매 금액이 22만 원이고 판매 비용이 4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순실현 가능액이 18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실현 가능액의 A 제품은 18만 원이고요. B 제품은 추정 판매 금액이 29만 원인데 판매 비용이 3만 원이니까 26만 원이 판매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순실현 가능액이. 그러면 A 제품은 20만 원에서 18만 원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만 원이 생겼죠? 평가를 해야 하는 거고요. B 제품은 25만 원에서 26만 원이 됐으니까 가치가 올라갔죠. 평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평가 손실은 2만 원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순실현 가능액으로 평가를 해야 하고 순실현 가능액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재비용, 그러니까 판매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각 회계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한다. 아니요. 우리 이건 부가세법에서 우리가 회수 기준을 적용하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재화는 무조건 인도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자, 그 다음 2번.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으로 인식한다. 빙고.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재화는 기업회계 기준상 무조건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역은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진행률에 따라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선수금이고 상품권이 회수됐을 때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문제 4번. 주식회사 항공의 상품 수출 관련 자료이다. 단기 영업 외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수출을 했으니까 외화 거래가 발생을 했네요. 그렇죠? 외화 거래가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자, 문제 4번은 처음에 100개를 2만 달러에 수출을 했어요. 처음에 2만 달러에 수출을 했는데 2만 달러가 원달러 환율로 얘기했을 때 1,300원이었죠. 2만 달러를 우리는 1,300원씩 수출을 했고 10일 날 우리는 10,000달러, 그 중에 10,000달러를 회수를 했어요. 10,000달러를 회수를 했는데 회수를 우리가 10,000달러를 회수를 했다. 그런데 10,000달러 회수했을 때 환율은 1,400원. 결국 100원씩의 이득이 생겼죠. 그렇죠? 100원씩 10,000달러니까 100만 원만큼의 외환 차익이 생기게 돼요. 100만 원만큼의 외환 차익이 생기게 되고, 자, 그 다음에 12월 3일, 그럼 이제 남아있는 금액은 잔액이 이제 10,000달러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잔액이 10,000달러 남아있는 상태인데, 잔액은 1,200원씩 평가를 했으니까, 우리는 1,300원씩 매출을 했는데 1,200원이 됐으니까 100원씩 마이너스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뭐가 생겨요?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하는 게 생기겠죠. 100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환 차익이 100만 원이 생기고 외화 환산 손실이 100만 원이 생기게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다. 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로 2억 원을 전년도 매출 기준 2억 원을 초과하는 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고요. 내년 7월 1일서부터는 개인사업자도 1억 원 이상이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 영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여야 전송은 우리 무조건 언제까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이 아니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옳지 않은 거 정답이 되겠고요.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공급 연월일은 의무적 기재사항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1%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 거. 우리 뒤에 실무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의 2022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과세표준이라고 했어요. 우리 6번에서는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우리가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출액. 그리고 우리 부가세법에서 매출액은 과세, 영세 모두 다 포함이죠. 그쵸? 그래서 뭐 과세에는 세금계산서가 있는 과세도 있고 현금영수증 과세도 있고 신용카드 과세도 있고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거래도 있고 직수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과세표준에 포함되게 됩니다. 결국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면세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상 일단 첫 번째 외상 판매 22년 8월에 수행한 뭐 외상으로 판매하든 뭐 현금으로 판매하든 판매를 했으니까 매출이 맞고요. 그 다음에 영업용 아닌 승용차 매각대금 승용차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매각은 네, 우리 과세 매출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매각대금 이것도 매출이니까 부가세가 관련되어 있는 거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라번은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에 부가세 붙어요? 아니죠? 그쵸? 네, 이자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결국 1000만원, 1500만원, 600만원 그러니까 3100만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인 김항공 씨의 22년도 금융소득 내역이다. 소득의 지급자가 김항공 씨에게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득세 세율을 또 외우고 계셔야지 되는데 일단 하나씩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은 첫 번째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세율이 몇 프로죠? 25%. 네,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출자 공동사업자로서 지급받은 배당.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5%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받은 정기 적금이자 일반 예적금에 대해서는 14%의 원천징수 세율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천만 원에 대해서 25% 계산하면 1000만 원만큼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에 대해서 25%를 계산하면 500만 원만큼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에 대해서 14% 계산하니까 140만 원만큼의 원천징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안 되는 원천징수 세율이니까 우리 조금 암기를 해주시는 게 문제 풀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은 1640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종합소득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럼 외국에다가 세금을 냈죠. 그런데 그 돈을 국내 기업은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몇 년간? 10년간 2월 공제 가능하다. 자, 두 번째, 이대기. 일용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산출세액의 6%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몇 프로예요? 55%고, 그 다음에 세율이 6%죠. 그쵸? 그러니까 일용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이 6%고, 그 다음에 5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사람은 이대리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 총액의 20% 이상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재해 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증진은 해당 사항이 없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대리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의 단기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항공의 단기 감가상각비 세무조정금액은 그랬는데 일단은 전기말 부인누 계획이 5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말 부인누 계획이 500만 원이 있었고, 그러면 전기말 부인누 계획이라는 얘기는 전기의 송금, 불상입,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했겠죠. 그쵸? 네. 그런데 단기의 감가상각 단기의 범위는 우리가 2천만 원이 상각 범위액인데, 우리는 단기의 회사계산 상각액이 1,800만 원만 설정을 했으니까 1,800만 원을 설정했으니까 우리는 전기말 부인 누계액 중에서 얼마를 더 갖다 쓸 수 있죠? 200만 원만큼을 더 갖다 쓸 수 있죠. 그럼 200만 원만큼을 송금 산입해 주셔야 하고 유보 감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이것도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만 적용할 수 있다. 네, 중소기업만 적용받을 수 있고요.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미 공제받은 결손금으로 본다. 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아니요, 이건 일반 결손금에 해당하는 거고 소급공제는 전년도에 대한 공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전 사업연도에 한해서만 우리가 소급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일반적인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순 손실이 생겼던, 그러니까 올해 손실이 생겼으면 내년에 이익이 생겼을 때 그걸 공제받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손금 소급공제다라고 하는 개념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익이 생겼는데 올해에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 올해분을 전년도에 냈던 세금에서 미리 공제를 받는 이렇게 방법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결손금 소급공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손금 소급공제는 전년도, 직전연도에, 그래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한해서만 우리가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신고를 했어야지만 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개념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론 문제 10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론 문제 난이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연말정산이라는 것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 기본적인 거 아셔야지 되고, 그 다음 법인세 기본적인 우리가 세무조정 같은 거를 하셔야지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문제들로 조금 구성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문제에서는 8개, 9개 정도는 맞춰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이론 풀이를 맞춰드리고 잠시 후에 실무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